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부터는 쭉 자취했었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요. 하지만 3년 정도 살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 혼자 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속 시원히 한번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나중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들이 보면 시골이라 할 만한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는 공부를 꽤 하는 편이었고 서울로 대학에 왔어요. 왜 작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을 너무 할 걸로 생각합니다. 서울이 최종 목표고 꿈이고 그렇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 사람 많고 복잡한 도시에 염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올라온 서울은 저에게는 신세계인과 동시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딘가 차가워 보이기도 했지만 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 서울이라는 말입니다. 갓 스물이 된 저에게 그런 말은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냥 그래 보였고요. 살면서 점점 제가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저는 서울 생활에 꽤 오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만난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학교에 2학년 선배였는데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거든요. 당시에는 사귀거나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친한 선후배 관계였어요. 당시에 남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말이죠. 그냥 제가 너무 어리버리하고 사고 칠 것 같은 느낌이라 그냥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때는 그게 어장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선배로 남아있던 남편을 다시 제외하게 된 건 제가 취직을 하고 동기 모임을 나갔을 때였어요. 남편은 선배였으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동기 모임을 나올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워낙 여기저기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왔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 너 보러 온 거야. 라고 말이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기서 다시 재회한 후 연애했고 결혼까지 했어요. 물론 연애하는 동안 마음에 걸리는 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한 것이어서 사실 눈에 띈 게 많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도 제일 친한 친구의 말은 아예 무시가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정우 선배, 여자 문제 완전 복잡했던 거 알지? 어? 그랬어? 너한테도 대학 때 어장관리한 거잖아. 여자친구 있으면서 다른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발 거치고 있는 거. 그냥 사람이 너무 좋고 친절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애가 이렇게 순진하다, 순진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애는 너밖에 없을 거다. 아무튼 진짜 결혼은 신중해야 해. 연애까지야 내가 말리고 그럴 건 아니라고 해도 결혼은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 그래서 나는 좀 말리고 싶다. 물론 정말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였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걸리는 마음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 인생에 한 번쯤은 그렇게 눈이 도는 시기가 오지 않나요? 어쩌면 아니라는 걸 마음속 깊이 알면서도 어찌할 바 없이 그렇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랬던 것 같네요. 정말 많이 남편을 사랑했었습니다. 연애하고 결혼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저를 몹시 싫어하셨어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수준 차이 나는 집안이라 어떻게 사돈을 맺으라는 거니? 어?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안과 남편이 저에 비해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남편의 집이 중상층 정도 혹은 그 이상 되는 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고 제가 알기로 남편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뿐이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학교를 나와서 그냥 괜찮은 회사에 취직한 정도였고
시어머니도 전업주부셨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집도 그 정도는 아니, 그것보다 괜찮았었거든요. 지방에 있어서 무시당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 집안은 땅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원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농사를 짓던 집안이라 물려받은 땅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땅들 중에는 값이 많이 오른 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는 하셨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알부자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이 남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시를 대놓고 하셨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들이랑 우리 집안이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그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시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떨어져 나갈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반대는 생각보다 거셌어요. 저는 사실 화가 나는 것보다도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시면 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당시 저는 스스로 호구를 자처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장 봐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매번 찾아가서 일을 하고 뭔가를 사다 드리는 등 정말 사서 호구짓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가장 억울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에게 말이죠. 내가 왜 네 어머니니? 기왕 왔으면 청소나 좀 해.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불임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지 제가 더더욱 그렇게 만든 건지는 몰라도 뭐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관계였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절대로 좋게 마무리될 수 없을 거라는 걸 지금은 깨달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어쩔 수 없다는 듯 저희 결혼을 허락한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툴툴거렸지만 저는 나중에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생각이었는지는 머지않아 깨닫게 되었지만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그 폐악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를 무슨 자기 종, 시녀, 그 집안의 하녀 그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등신 같았던 게 그렇게 굴었고 말이죠. 오늘은 대청소를 좀 하거라. 내가 잡채랑 갈비가 좀 먹고 싶다. 내가 거기 약수 아니면 물을 안 마시는데 좀 떠와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심부름까지 시키더군요. 이쯤 되면 이게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 안 돼? 하는 의문 말입니다. 네, 저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뒀어요. 남편이 잘 벌어다 주고 집안에 재산이 먹고 살 만큼은 있는데 여자가 집에서 내조나 하고 애나 잘 낳고 키우지 라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세뇌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은 거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중간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남편에게 말이죠. 괜찮아? 늘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워. 나는 괜찮으니까 여보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만 하고 중간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이상함을 느끼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였는지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세뇌를 당해서였는지는 몰라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에게 고맙다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뭐 말 다 한 거죠. 하루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의사표시를 했던 것 같네요. 아니, 아무리 딸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연락 없이 오시면 어떡해. 내가 곤란하잖아. 그렇다고 엄마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티를 낼 필요는 없잖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어른이니까 섭섭하시게. 어른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알려드려야지. 엄마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티를 내서 엄마가 하루 주무시지도 못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섭섭해서 한마디 했더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처음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는 네 엄마 어른이라고 부당함도 다 참고 아닌 건 아니어도 참는데? 하고 말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 안에 억울함 같은 것들이 점점 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도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계속 그렇게 지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다 거스를 용기도 나지 않았고 말입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던 날도 저희 친정어머니 관련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전화를 한 10통은 하셨더라고요. 제가 받을 때까지 말이죠. 너 당장 집으로 뛰어와. 지금 당장. 정말 큰일이 생겼구나.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벌벌 떨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태가 맞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도착한 시댁에서 보게 된 광경은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널브러져 있는 광경이었어요. 제가 이게 다 뭐냐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대체 왜 이러신다니? 이게 무슨... 너희 어머니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렇게 보내신 거라고? 이거 다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무식하게 보내는 게 어딨어? 그 말에 욱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갑자기 이런 걸 보내서 당황했다 할지라도 시댁을 챙기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두고 무식해서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 하는 것도 마치 쓰레기처럼 바닥을 나뒹구는 저희 부모님의 땅의 산물도 말입니다. 저희 엄마는 그래도 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은 마음이면 안 쓰실 줄도 알아야지. 하여간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라 그런가? 눈치도 더럽게 없고 무식하다니까. 그 말에 울컥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들었니? 말 대꾸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서. 심한 건 너희 어머니지 내가 뭐가 심해? 이런 거 보내려면 보내기 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없이 보내면 갑자기 사람이 놀라잖아. 그리고 이걸 다 언제 어떻게 먹냐고. 시어머니는 난리를 부리셨어요. 제가 말대꾸를 한마디 한 게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목에서 쇳소리가 날 만큼 소리를 지르고 기어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가 보낸 그 농작물들은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왔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가지고 가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게 거기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게 마음이 몹시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엄청난 양의 농작물을 받아보시고 놀라신 것 같더라. 앞으로는 먼저 나한테 이야기하고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 시댁에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아마 눈치를 채신 거겠죠. 저는 그 부분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엄청나게 불효를 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만약 남편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마저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인간이었던 걸지도요. 왜 이렇게 징징거려?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해?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만 하고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매일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시는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당신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힘든 걸 이야기하냐고. 제가 울먹이며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가만히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정말 지겹다. 뭐? 이래서 여자도 사회생활 해야 해. 내가 밖에서 얼마나 시달리다 들어왔는데 집에서까지 당신이 싫은 소리 하는 걸 들어줘야 해? 그럼 나는 뭘 잘못했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나 그만둔 게 만든 게 당신 엄마랑 당신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날 두고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서재로 문을 쾅 하고 닫고는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런 기분 아세요?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홀로 남겨진 기분 말입니다. 그때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믿었고 지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울증 비슷한 게 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병원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명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우울증이 맞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런 감정이 들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두고 시어머니나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하루 종일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으니 그 면상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 얼른 꺼져. 네 얼굴도 보기 싫다. 진짜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니까 나한테 그런 말 앞으로는 하지 마. 알겠어? 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만 하고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와 남편밖에 없었는데 그 둘에게 그런 말을 들으며 지냈으니 제 상태가 나아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탈출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건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너한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1000번은 넘게 고민하고 망설였던 것 같은데. 안 하면 정말 내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아서 해야겠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동기였어요. 과거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딱히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지 않는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힘들게 입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해준 말은 정말 저를 충격으로 빠뜨렸습니다. 네 남편 바람났어. 뭐? 내가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겠는데 선배들 모임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왔더란다. 미친 새끼 아니니? 사람이 뻔뻔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 학교 선배들 모임에 남편이 술을 잔뜩 취해서 자기 여자친구라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술이 많이 취해서 장난을 치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두 사람의 애정행각을 보고 그곳에 있던 모두가 입을 떡 하고 벌렸다고 말이죠. 참다 못한 한 여자 선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네 마누라는 알아? 혜정이는 아냐고. 알게 뭐야 그 등신 같은 년. 알아도 어떻게 못할걸? 남편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나서는 정말 누가 제 머리를 한 대 엄청나게 큰 무언가로 치고 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호구 등신이었구나. 그동안 그런 줄 알고 있기는 했었는데 내 생각보다 더더욱 호구 등신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동기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게 거실에 앉아있던 것 같아요. 퇴근을 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거기서 뭐하냐고 말을 걸 때까지 말이죠. 대학 동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렇게 입을 떼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들었고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말이 바로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뻔뻔하고 아무리 막대먹은 사람이고 아무리 양심이 없다고는 해도 어떻게 바람난 게 들통이 났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에게 하는 첫마디가 그래서 뭐? 일 수가 있느냐고요. 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뭐? 이혼이라도 하자고? 어쩌자고? 그 뻔뻔한 남편의 얼굴과 말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참았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 집에서 그런 사람이구나. 너무나 확실하게 온몸으로 체감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혼하자. 그런 제 말에 되려 놀란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다는 얼굴로 잠시 서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설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많이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 와중에도 그 걱정부터 하는 게 정말이지 소름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서는 진이 다 빠진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해.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재산 분할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아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남편이라는 이 작자와 시어머니라는 인간과 연을 끊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뭐 많은 분이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냐. 왜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만 좋은 일을 해주냐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저는 살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제가 병신 등신 같다고 생각했겠죠. 뭐 결혼할 때 들였던 돈에 대한 부분은 돌려받기는 했어요. 그리고 선심 쓰듯 2천만 원을 주기는 하더군요. 혹시나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 봐서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라도 걸고 넘어지면 그때 받았잖아 할 용도로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한동안 친정에 가 있었어요. 마음을 치료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거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더 이상 묻지 않으신 거겠죠. 그냥 옆에서 조용히 제가 괜찮아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와 아빠는 내심 제가 계속 함께 지내기를 바라는 눈치긴 하셨지만 제가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 또한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그 뒤로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뭐든 많이 공부하고 여기저기 시험도 보면서 말이죠. 제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집이 재산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덕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뭐. 그러던 중 간간히 남편의 소식을 듣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학교를 나온 동기이고 지인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결혼했다더라? 전에 그 여자랑? 아니? 식당 가서 봤는데 그 여자는 또 아니래. 저랑 이혼할 때 만났던 그 여자는 아니라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인들 처지에서도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전해주나 싶어서 전하지 않은 것도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세무 쪽 일에 굉장히 재미를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그거에 왜 재미를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숫자를 보면 희열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세무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합격을 한 겁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공무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적응을 잘 해나가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 즐겁게 말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제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덧 과거의 아픔은 많이 치유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더 이상 소식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미운 마음도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맞는가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평온함을 느끼던 나날이었습니다. 어머, 너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뭐라도 사가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 들어간 참이었어요. 굉장히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렸더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괜찮아졌다고 한들 과거에 그 정도의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던 사람과 마주하면 그런 감정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가 이 동네는 무슨 일이냐?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간 많이 늙기는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고집 세 보이는 얼굴과 드세 보이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니? 어른이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아, 이 동네에 지인이 살고 있어서 잠시 들렀어요. 잘 지내셨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인사차 한 말이었어요. 사실 잘 지내는지 아닌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질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 뭐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나가고 마음에 쏙 드는 새 며느리 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것 같고 그래.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를 긁기 위한 말이었지만 저는 긁히지 않았거든요. 그 집에 미련이라고는 없는데 제가 왜 긁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너는 여전하구나.
라고 대답하며 뾰족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또 험한 말이 나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언제나 저런 눈을 했다는 게 떠올랐거든요. 꼬라지를 보아하니 여전히 등신같이 사나 보네. 사실 그 정도의 말이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엄청나게 구박을 당할 때 저 정도의 말은 거의 숨쉬듯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박혀있는 상태에서 들어서 그런지 기분이 상당히 많이 나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물었어요.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보다 심한 말을 해도 그냥 내내거리던 등신 같은 전 며느리가 정색하고 차가운 말투로 그렇게 되물었으니 말이죠.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그렇게 뜨고 대들어? 여전히 등신 같다고 했다. 왜? 내 말이 틀려? 어른 같아야 어른 대접을 해주지.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인가? 제가 그렇게 되받아쳤고 시어머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잠시 멈칫하다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수치심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분노로 그랬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는 소리쳤어요. 뭐? 야 이년아. 거참 말끝마다 연연거리지 마세요.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게. 뭐?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바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속으로 이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그 새 며느리라는 사람도 고생이 정말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한심한 년이 어디서 수준이랑 격을 이야기하고 있어? 너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년한테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사업 시작해서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너 지금 우리 아들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후회해.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을 번뜩하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웃는 것을 보고 미친년 보듯 봤고요. 뭐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그렇게 웃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기는 하네요. 아, 그래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거 참 잘 됐네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집에서 놀고 먹고 안 해요. 공무원 됐어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저를 빤히 보더군요. 저 국세청 세무공무원 됐어요.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국세청 세무과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사업을 한다고요? 사업체 명이 뭔데요? 제 그 질문에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암튼 큰일이 났다 싶기는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 뭘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일단 좀 알려주세요. 너는 알 필요 없다. 그러면 제가 알아보면 되는 거죠. 뭐, 안 알려주셔도 돼요. 뭘 알려고? 뭘 할지 말지는 나중에 보면 아실 거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서 엄한 일을 만드셨어요? 그러게 그냥 심보 좀 곱게 쓰시고 사시지. 남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던데 어머님은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지게 생기셨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소리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게 가만히 살면 몰랐을 일을 혹은 알아도 그냥 신경 안 쓰면 살았을 일을 왜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들쑤셔서 복수하고 싶게 만드냐고요. 이런 걸 두고 인과응보, 업보라고 하는 거겠죠. 남편의 소식을 알만한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업 시작한 거 맞아. 무슨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라는데. 나는 솔직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너무 허황되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뭐 여기저기서 그래도 투자는 좀 받은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영 이상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듣게 된 남편의 소식은 그 결혼한 여자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뭐 예전에 남자친구들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서 성공을 시켰다는 둥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이상한 말을 하고 투자를 강요하는 바람에 남편과 손절한 동기들이 이미 많다면서 말이죠. 아무튼 구린 게 많아 보인다는 말이지?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우수수 뭐가 나올걸? 그리고 그 지인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가자마자 초반부터 범법 행위와 탈세 행위가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무조사라는 게 정말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해도 털면 뭐라도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더럽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수수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남편의 회사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투자자들도 다들 돈 돌려달라고 난리가 난 것 같았고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했어요. 솔직히 속으로 그러게 왜 나를 건드려서 이 사달을 만들어?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제가 아니라도 언젠가 터졌을 일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만큼 구멍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정도로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네가 우리 회사 세무조사 실시한 거라며?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했을걸. 구멍이 너무 많던데.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망했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투명하게 잘 운영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 꼭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야 했어? 너 잘 살고 있다며? 그러게. 왜 다 잊고 잘 사는 사람한테 등신 같은 년이라는 소리를 하셨대, 너희 엄마는? 한번 물어봐 주라.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분하고 억울한지 이 말은 계속하더군요.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 나 아니라도 너는 망했을 거야. 너도 알잖아.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 그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다니니? 남편은 한참이나 억울하다는 둥, 너 아니었으면 그래도 달랐을 거라는 둥, 세무조사로 살아남은 회사가 얼마나 있냐는 둥 하며 억울하다는 말만 해댔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지만요.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방해할 거니까. 알았어? 남편은 그 말에 조금 겁을 먹은 듯 보이기는 했어요. 새삼 이런 인간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모자라고 대먹지 못한 인간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건가? 이 사람이 변한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싶고 뭐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과의 그리고 그 지옥 같았던 시댁과의 연은 거기서 끝일 걸로 생각했어요. 사실 진작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제 화를 돋우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온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저를 찾아오는 일이 생겼거든요. 이년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뭐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한 거긴 했습니다. 이건 놓고 말하세요. 놓게 생겼냐 이년아? 네가 우리 아들 망하게 했다면 네가? 그러게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뭐라고? 이게 미쳤나? 시어머니는 경찰이 와서 떼어놓을 때까지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징하고 독한 분이었어요. 경찰이 와도 억울하다고 저를 손가락질하더군요. 전현이 우리 아들 망하게 있다고요. 세무과에서 일하는데 앙심을 품고 내 아들 회사 세무조사에서 망하게 했다고. 세무조사에서 걸릴 일을 안 만드셨으면 될 일이고 그리고 아드님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앙심을 품었는데요. 경찰이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에 쪽팔리기는 했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정말이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런 인간에게 꼼짝도 못했던 과거가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게
어머니나 그 인간이나 똑바로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뭐? 야, 이년아. 어허, 아주머니, 그만하세요. 그렇게 경찰이 한참을 말리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진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척을 한 거겠죠.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저를 찾아와서 폐악질을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제가 소송까지 해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네가 나를 소송해? 계속 이렇게 찾아오세요. 오실 때마다 어머님한테 불리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저는 합의는 없습니다. 이 인연이? 죽자고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경찰이 말리고 남편이 와서 데리고 가길 여러 번. 나중에는 본인이 정말 큰일이 났구나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늘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행동하는 분이셨으니까요. 다시는 내가 너를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일 없도록 하마. 제가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혼자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끝낼 필요는 없지 않겠니? 한때 가족이라고 할 만큼 저희한테 뭔가 좋은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끝을 자처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굳이 불러세워서 등신 같은 년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 어머니라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딱 다물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간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 참아지세요?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만큼 그거 그러면 병이니까 꼭 병원에 가보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덜 했어요. 대체 그렇게 사셔서 어머님한테 남는 게 뭔데요? 뭘 얻으려고 그렇게 못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아깝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사시니까 주변에 적만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머리채를 한 번 더 잡힐 작정으로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지 않더라고요. 어딘가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어요. 착잡한 듯 보이기도 했고 후회한 듯 보이기도 했고 아무튼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어머니도 진작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고집만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아도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큰일이 나는 듯 구는 분들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늙어버린 어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물론 금방 그 감정은 사라졌지만요.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그 이후로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보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소를 취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여전히 호구라고 한 소리 듣기는 했네요.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네 전 남편 새 부인 이야기? 아니, 못 들었는데? 왜, 도망갔대? 거기까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건네 들은 게 전부지만 제가 들은 바로 그 여자는 빚더미에 앉은 남자를 케어하고 옆에 붙어 있을 만한 여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대. 뭐, 사기꾼?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은 한 적은 있지만 진짜 그럴 줄은 몰랐어. 일부러 접근해서 이상한 사업하게 꼬신 다음에 사업 자금 다 들고 튀는 그런 식으로 여러 명 해먹었더라고. 이번에도 작업 치는 와중에 네가 세무조사하는 바람에 다 틀어졌던 모양이더라. 그래서 사기를 못 치게 되니까 집안에 있는 돈 다 들고 나른 모양이야. 지금 그년 잡겠다고 네 전남편 눈이 벌게졌다더라. 어쩐지 연락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 둘에게 저보다 더 큰 악당 같은 사람이 생긴 겁니다. 뭐 저야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올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면 피곤하잖아요. 그 뒤로 남편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이 나서 누웠다더라. 집이 다 날아가서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더라. 매일매일을 술로 지새우며 그 여자를 찾아다닌다더라. 와 같이 듣기만 해도 우울하고 암울해지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제 눈에 멋있어 보였던, 그리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무섭고 대단해 보였던 그 시절 말입니다. 고작 8, 9년 전 일인데 아주 아득한 예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혹시 네 전 남편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라. 어느 날은 그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왜? 다단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들어갔는지 온갖 데 전화 다 걸어서 돈이니 뭐니 해달라고 그런다더라. 이상한 말 하면서. 사람이 어쩌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걸까? 한순간이 아닐지도 몰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지도 모르지. 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자신이 그렇게 된 걸 제 탓을 하면서 앙심을 품고 복수라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뭐 그런 걱정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 저는 그렇게 한동안 남편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는 시간대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전화는 되게 좋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저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우 죽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밤낮 없이 술을 마시다 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결말을 단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또 몰랐어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살았던 순간들이 주마등 스치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뭐 정말 미워했고 죽이고 싶었지만 막상 그렇게 되니 속이 시원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와 생각이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야 이년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달려들었어요. 뭐 그 정도는 각오하고 온 거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었는데 그 정도는 당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말이죠. 우리 아들이 선생이 무슨 죄를 이렇게 지어서 마누라 복은 더럽게 없이 태어나서 왜 이 꼴을 당해?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느냐 하는 말이야. 살려내.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주위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말리지 말라는 듯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분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실컷 하라는 마음이었어요. 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귀한 법이고 그리고 지금 그 자식이 죽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년들이 나도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이년아, 너는 여기 왜 와? 저에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그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가 외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곳에는 남편이 새 장가를 든 그 부인이 와 있었거든요. 남편의 돈을 모두 들고 나른 그 여자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여자가 그래도 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죄의식을 느꼈거나 아니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고 장례식장에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보험 수령을 제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모두가 입이 떡 벌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말이죠. 미쳤다. 여기서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 와. 모두 술렁거리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뒷머리를 잡으며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더군요. 그러기 잘 살지. 왜 마지막까지 이런 꼴을 보고 가. 속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며 그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그게 남편과 저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정말로 완전히 끝이 난 거죠.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결말로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 여자와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누가 보험금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기쳐서 나른 년에게 자격이 없다 어쩐다고 하면서 말이죠. 뭐 어떤 판결이 나든 이제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이제 그 집의 소식은 더 이상 전해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감상평이 뜬금 궁금해지네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는지 말입니다. 많이들 의견 남겨주세요. 사실 저도 죄책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든 남편이 망하는데 일조를 한 건 사실이니까요. 어쩌면 그래서 더 이상 그 집안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고요. 제가 죄책감을 느끼며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견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네요.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너무 비난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거라 믿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10년이라는 연애 끝에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둘 다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고 각자 먹고 살아서 부모님 모시고 그러기 바쁘다 보니까 알콩달콩 연애하고 사랑을 나누면서도 막상 현실적인 결혼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서로 여유가 없고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다음에 제대로 얘기해보자. 조금 더 사귀고서 결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등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연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세월이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지금이야 어쨌든 결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혼까지 우여곡절이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특히 저희가 결혼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서로 부모님 정도는 한 번씩 뵙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들이랑도 잘 지내고 시아버지랑도 결혼 전에 장난스럽게 아버님 며느라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정도로 무척 친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신 것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참 유별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그 중에서도 남편 사랑으로 말이죠.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예전에 결혼을 할 때부터 나는 꼭 셋째를 맏둥이로 할 거야 라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둘을 낳고 나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고대하던 막내를 가지려고 하는데 당시 시어머니가 좀 노산이었던지라 의사가 지금 또 아이를 가지시면 산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며 되도록이면 임신을 안 할 것을 권유했다고 해요. 여보, 이미 우리 아들은 둘이나 있잖아. 당신이 예전부터 셋째를 막내로 가지고 싶다고 꾸준히 이야기하긴 했지만 당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데 당신 본인을 생각해서라도 두 아들로 만족해주면 안 될까? 절대 싫어. 나 예전부터 그랬잖아. 꼭 셋째까지 가지고 싶다고. 나는 포기 못하겠어.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셋째에 집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상화에 못 이겨서 결국 시어머니 바람대로 셋째를 가지게 됐고 실제로 남편을 출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고비가 한번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응급처치를 빠르게 해서 시어머니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남편은 그 영향 때문인지 태어날 땐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마 안 가서 일반 아기들처럼 건강을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무사히 클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비록 다른 아들들이 있지만 남편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번 아팠던 아들이라 더 안쓰러워하고 더 애틋했어요. 우리 재호 이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고마워. 이런 말을 하면서 입술에 쪽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남편이 중학생 때까지요. 엄마는 맨날 막내만 좋아해. 나랑 형은 좋아하지도 않고. 맞아. 엄마, 우리도 아들인데. 심지어 어릴 적 아주버님들이 시어머니의 남편 편애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많았을 정도로 말이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본인을 다른 형들보다 더욱더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우리 엄마가 나를 힘들게 가져서 그런지 조금 극성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라고 경고도 해줬었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저 좋아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만큼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도 그냥 그런 흔한 어머니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사전에 경고를 한 건 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딱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오금이 다 저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재호 씨 여자친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래. 라면서 제 인사를 받아주시기는 했지만, 과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잘 어울리는 여자일까? 라는 탐색의 눈빛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쎄했죠. 마치 귀신이 내 등 뒤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머님의 서늘한 눈빛을 보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첫 만남을 한 이후에도 무엇 때문인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는 너 여자친구 좀 데려와봐. 같이 식사나 하게. 라며 저를 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전이 맛있네요.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보기엔 굉장히 다정하고 정다운 대화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억양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저렇게 말해도 눈빛은 계속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흠잡을 곳을 찾는 듯 했어요. 처음엔 그저 내가 잘못 본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건네시는 말들을 보니 아니더군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뭘 하신다고 했지? 아, 저희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세요. 오래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모는 버스 타고 학교 등교하고 그랬거든요. 아, 버스 기사. 사는 게 넉넉진 않았겠구나. 네, 그랬죠. 아무래도. 나는 우리 재호가 돈 많은 집안 여자애랑 결혼하길 바랬거든. 네? 아, 네. 부모님 직업 묻고 그 다음 말로 자기 아들이 돈 많은 집안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제가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눈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느껴져 서글퍼지기까지 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하셔선 왜 그래? 하고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셨지만 도통 수습이 안 되는 분위기였죠. 결국 저와 남편은 먹다 중간에 나와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처음으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당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오래 함께 있던 만큼 정이 깊었지만 이런 시어머니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났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정말 눈에 띄게 남편을 챙기더라고요. 일부러 저에게 보여주려 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익숙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선 요리가 나왔는데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서 살만 올려준다던가 맛있는 반찬 있으면은 남편 쪽으로 밀어준다던가. 재우야, 이거 먹어라. 몸에 좋은 거야. 너 요즘 허약해 보여. 어째 예전 같지가 않아. 엄마도 먹어요.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아들 이쁘기도 하지. 그러면서 제 남편이 먹는 걸 보며 흐뭇하게 웃는데 솔직히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나이 먹은 남편 엉덩이까지 톡톡 두드리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겉도 모르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고등어 가시가 목에 걸릴 것 같이 속이 답답해져 왔죠. 정말 남편만 편애한다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보통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저 이렇게 넷이 밥 먹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가끔은 아주버님들이랑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맨날 뭘 챙겨줘도 남편만 챙겨주고 아주버님들도 시어머니가 본인들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서 하나도 놀랄 게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아끼신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솔직히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편애를 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언니 하나와 남동생 하나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주셨거든요. 물론 살면서 동생의 누나이기에 제가 양보해야 됐던 것들도 있었고 반대로 언니의 동생이기에 제가 배려해야 됐던 것들도 존재했지만 그건 남동생도 언니도 마찬가지로 겪었을 부분이고 비록 그럴 때면 어린 마음에 심통이 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언니든 동생이든 저든 모두 공평하게 희생하고 공평하게 배려받는 그런 교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야 싸우기도 자주 싸웠지만 성인이 돼서는 서로 화기애애하게 지냈고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아주버님들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남편도 사랑을 받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형들 눈치가 보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결혼을 한다면 시어머니의 그런 집착 아닌 집착이 좀 덜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솔직히 애초에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이제 남편 아닌 사람과 결혼을 꿈꿀 수 없었고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어머님이 지금만큼 재호 씨를 붙들고 계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죠. 제 추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판단이 완전히 오류였다는 걸요. 서로 여유가 없는 사정 속에서 힘들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느 부부가 안 그렇겠냐마는 솔직히 저희는 조금도 감회가 남다르고 가슴이 벅찼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정이 안 좋았냐면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도 우리 결혼식 올리지 말고 혼인신고만 할까? 라는 대화까지 진지하게 나눴었거든요. 그러다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나름대로 깔끔한 웨딩홀을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빌릴 수 있었고 도움을 좀 받아서 가볍게 제주도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주버님들 그리고 시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허락해놓고도 그렇게 탐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시아버지가 저희 결혼식에 보탠다고 친구분에게 돈을 빌린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시아버지에게 대고 아니 무슨 걔네 결혼에 돈까지 빌리려고 해요? 라며 뭐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시어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주변인인 저희 친정 식구 그리고 다른 시댁 식구들 모두 저랑 남편 결혼 좀 제대로 하게 해주겠다고 모두가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만 저렇게 초를 치는 발언을 하니까 솔직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어쩌다가 몰래 들은 거라서 차마 그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좀 불쾌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인식 때문에 다른 시댁 식구들보다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였는데 어쩌다 시댁에 갈 일만 생기면 시어머니는 남편만 챙기고 저한테는 예, 주방에 가서 과일 좀 깎아오너라 라며 자질구레한 것들만 시키고 그래도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들이나 시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시고 자주 시댁에 들리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얻어서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지나서는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애 때문에라도 저한테 일을 못 시키셨죠. 솔직히 시키려고 안 한 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들이나 시아버지가 나서서 임신한 사람한테 뭘 그런 걸 시켜? 라며 적극적으로 막아주신 덕분에 조금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저도 참지 못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만삭이었을 때인데 시어머니가 본인 친구들을 불러놓고 생일잔치를 연다고 제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몸이 좀 불편한데 다음에 해드리면 안 될까요? 했더니 예, 그럼 내가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혼자 하라는 거냐? 하시더라고요. 거의 역정과도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저도 화가 나 그럼 남편을 보내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일에 무슨 제호를 부르냐며 남자가 그런 일 하는 법이 어딨냐고 펄펄 날뛰시는 겁니다. 아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럼 멀쩡한 남편 두고 만삭인 제가 시어머니 생일상 받으리러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 못 가겠다 말씀드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냥 배째라는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 자기 친구들에게 얼마나 제욕을 해대고 있을지, 저를 올려놓고 얼마나 떡방아를 찍어대고 있을지 예상이 갔다만 그러라면 그러지 하고 꼿꼿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남편이 유독 피곤스러운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 있었어? 나 어머니 집에 갔다 왔어. 어머니가 당신 안 왔다고 난리치는데 지금 나랑 형이랑 겨우 수습하고 오는 길이야.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저를 제외한 온 식구를 불러놓고 저와 남편의 이혼을 논하셨다고 합니다. 저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계집애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로 들일 수 없다면서요. 어디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 수 있냐며 아무리 시대가 지났어도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는 등 그런 말들을 쏟아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성격 뻔히 아는 아주버님과 아버님은 모두 그런 어머니께 진정하라 참아라 말리셨고요. 그 후 저와 어머님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도 집안에서 시작된 전쟁이 가장 살벌하고 치열하다고 하잖아요. 저와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저도 어머님도 서로 한치도 물러설 기세가 없었죠. 솔직히 저는 그때 만삭이었고 하루라도 편하게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선 우리 아들 밥 먹었니? 걔가 밥은 해줬지? 아니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엄마가 괜히 엄마한테 뾰루지난 걸 너한테 풀면 어쩌나 해서.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래 아니면 됐다. 근데 혹시나라도 걔가 뭔 짓거리 하려 하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라.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제 아빠가 될 아들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면 기도 차고 황당해서 대꾸조차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이놈의 남편은 시어머니가 주는 사랑을 그냥 오냐오냐 받아와서 그런지 그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내 걱정돼서 전화한 거잖아.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하는데 그럼 어떡해? 사랑하지 말라 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예요. 바로 중재죠. 어떻게든 서로가 덜 싸우도록 중간에서 갈등을 조절해야 하는데 남편은 시도조차 안 했어요. 오히려 부르르 떠는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10달을 꽉 채우고 저는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이를 낳고 나자 남편도 그쯤엔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남편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말은 걸러서 전달할 줄도 알았고요. 저는 임신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부터 직장을 쉬고 집에서만 있었어요. 원래는 애를 낳고 나서 다시 직장을 다니고 싶었거든요. 일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 게 좋아서요. 하지만 애를 낳고 나니까 더 복잡하고 챙길 것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편에 애 봐주고 집안일 해줄 가정부를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벌이가 좋은 남편을 전업으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당신 회사 다니고 싶다면서 괜찮겠어?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은 아이잖아. 그리고 설사 가정부 아줌마를 부를 수 있다고 해도 애들은 엄마 아래서 커야 된다고 생각해. 걱정 마. 언젠가라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 열심히 키우면서 살고 있을래. 그리고 그렇게 저는 거의 5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아들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남편이 벌어왔기 때문에 육아만큼 신경 썼던 것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소 아침도 잘 안 먹고 가는 스타일인데 제가 억지로 우겨서 한 숟갈씩이라도 밥을 먹고 가게 했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그래도 몇 번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같은 거 미리 장봐와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자라며 한 상 크게 차려놓은 적도 꽤 있습니다. 다른 집 부부들 보면 남편이 주말에 애들이랑 안 놀아주고 집안일 안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물론 저희 남편도 피곤하고 그러면 애가 놀아달라고 보채도 잠이 자는 게 더 바빠서 대꾸도 제대로 못할 때 있었고 집안일을 안 도운 적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 바가지를 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뭐가 못마땅한지 집에서 팽팽 놀고 있다며 그렇게 명절날 저를 볼 때마다 구박해대기 일쑤였어요. 그것도 자기 딴엔 저 못 알아차리게 하려고 돌려서 말이죠.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아들. 혼자 고생하느라 힘들지? 얼굴이 헬쓱해졌네. 엄마가 한약 지어왔으니까 이거 꼭 챙겨 먹어라. 엄마, 고마운데 내 것만 있어? 어? 아이, 그럼 이게 얼마인데. 우리 며느리는 보니까 먹을 거 잘 먹고 다니는 것 같더라. 아이, 저것 좀 버려. 볼 때마다 살이 올랐잖니. 아이고, 엄마. 재수 씨 살이 뭐가 올랐다고 그래. 엄마도 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재수 씨, 이해하세요. 오늘 저희 엄마가 좀 예민한가 보네요. 예민하긴. 제 뱃살 나온 건 니들은 안 보이니? 아주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흉측하다 못해 보기가 싫다. 너 헬스를 끊던지 뭘 좀 해라. 여자가 애 낳았다고 그렇게 퍼져 있는 것도 남편 보기 안 좋아. 여자는 늘 관리해야 하는 거야. 안 그럼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다.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 가슴에 대못을 그렇게 요리저리 잘 꽂으실 수 있는 걸까요? 어디 학원에서 배워오시기라도 한 걸까요? 그런 걸 알려주는 학원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만 모르는 걸까요? 정말 시어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따라 조금 달라붙은 옷을 입고 가 뱃살이 보였던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저것 좀 보라며 아주버님들한테까지 강요를 하는데 아주버님들은 조용히 눈길을 피하시고 그 사이에서 시아버지는 난처하신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어 경악스러운 행동을 하시더군요. 집에 돌아가는 길 귀한 아들에게 보약 한 상자 들리면서 쟤는 주지 말고 너만 먹어. 냉장고 구석에 숨겨놓고. 하고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으신 건지 고스톱 쳐서 나이 따신 건지 너무 유치해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태연이도 그 후에 가끔씩 남편에게 보약을 먹었는지 확인 전화를 걸면서 남편에게 묻는 척 제가 같이 먹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비싼 보약 자기 아들이 아닌 제가 먹는 거 싫었던 거죠. 마음 같아선 보약 봉지들 다 찢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의 지긋지긋한 갈등은 저희 아이가 크면서부터 더 커졌는데요.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도 그러셨나요? 제 주변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육아에 지나치게 간섭하려 들었어요. 아이 키울 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육아에 관련된 책을 받은 것만 여러 권이에요. 처음에야 좋은 의도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게 결국은 간섭을 위해 준 거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론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죠. 내가 3명을 키워봤잖니. 우리 재호도 내 아래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라 저리 큰 거야. 너도 네 아들, 네 남편처럼은 키우고 싶잖니? 그럼 내 말 들어봐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에게 자기가 했던 교육 방식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먼저 영어 유치원에 보내라고 한 분이었어요. 저는 태권도나 검도 같은 운동이면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대학 입시용 공부를 시키고 싶진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랑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 아들은 본인들 때가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난 만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고 언제나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조기 교육을 시켜서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기 교육을 시키겠죠. 그것만이 정답이 아닌 건데 이 당연한 진리를 시어머니 혼자만이 자기 말이 맞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였는데 어느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았는데 50점을 맞았던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였어요.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야말로 경악하셨어요. 그리고 애 앞에서 대놓고 아니, 얘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 그건 거의 바보들이나 받는 점수 아니니? 하더군요. 어머님, 성재 아직 영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저 나이에 영어를 못 배웠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요즘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니고 영어로 벌써 대화하고 그러는 거 모르니? 아니, 어떻게 된 게 젊은이가 그런 것도 몰라서 내가 가르쳐줘야 하는 거니? 애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교육을 잘못 시켰지. 넌 직장도 안 다니고 애만 키웠으면 잘 키우기라도 해야지. 넌 집에서 대체 뭘 하는 게냐?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애가 그 점수를 맞아온 건 말도 안 된다면서 그때부터 우리 아들의 애면 저럴 리 없다며 저를 지적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간섭을 넘어 본격적인 비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계속 저에게 애 영어 선생 붙여야 한다고 어떻게든 지금부터 가르쳐 놓아야 한다고 매일같이 불이 나게 전화를 하는데 도무지 육아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일단 제가 선택한 전략은 피하기였어요. 피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몇 번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주어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뭐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냅두면 상처도 곱는 법이잖아요. 기어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터졌어야 할 일이죠. 올해 설날에 터진 일입니다. 저희 집은 명절 같은 건 잘 안 쇠서 결혼 전에도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 굳이 집 올 필요 없고 시댁이나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라 명절 때 친정집에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남편이 우리 집만 들리는 건 좀 그러니까 당신네 집도 들리자. 오랜만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좀 뵈고. 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집에 갈 때도 있었지만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나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남편도 친정집에 가자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시댁으로 향하고는 했죠. 어차피 친정집이야 원할 때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는 거고 시어머니 빼면 아주버님들 시아버지 모두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전 좀 붙이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명절에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랑 삐걱거리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사소한 것들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싸울 때는 큰일로 번지지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설날에는 그 사소한 싸움이 너무나 크게 불이 붙고 말았죠. 그나저나 너 성재 교육은 잘 시키고 있니? 요새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키워야 훌륭한 어른이 되는 법이야. 그놈의 교육 발언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은 되었을 때 학원에 보내줄 거예요. 아들이 원할 때요. 성재가 우리 재호 닮았으면 공부를 못할 리가 없어. 어쩌면 영재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재호도 어렸을 때 천재 영재 소리 들으면서 자랐다. 그러니까 어른 말 들으렴. 내가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조기 교육이 왜 중요하다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래.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넌 참 끝까지. 너는 젊은 애지만 어쩜 그리 꽉 막혔니? 참 보다 너같이 고지식한 애는 처음이야.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아는 걸 말이야. 내가 저번에 말이 심하다고 해서 참으려 했는데 아니 이건 그 수준이 아니네. 그때도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올 설에도 전을 부치는 제 옆에 와가지고 슬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불쑥 솟구쳤어요. 어머님, 언젠가부터 자꾸 저희 성재 공부시키라고 하시는데 부모는 저랑 재호 씨예요. 저도 재호 씨도 우리 성재 아직 학원 같은 거 보낼 생각 없어요. 근데 자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아까 말했듯이 성재 부모, 어머님 아니에요. 저랑 재호 씨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 만약에 우리 성재가 조금 더 커서 본인이 학원 다니고 싶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면 그때는 몇 살이 되든 상관 안 하고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으셨으면 해요.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나 잘 되라고 성재 학원 보내라 그러는 거야? 성재 잘 되고 더 나아가서 너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머님이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알지만 부모인 저희가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머님 의견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 성재 아직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소에 공부 같은 것에 관심을 보인 적도 없고요. 참, 얘는 누굴 대체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육아 전문이야. 내 손주는 내가 알아. 솔직히 그 말에 제 아들인데요 하고 덧붙일 걸 정말 얼마나 간신히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온 힘을 다해 참았던 것만 기억이 나네요. 그 싸움이 시발점이 되어 저와 시어머니는 더욱더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댁 식구들과는 사이가 좋았고 아무래도 명절이라던가 시부모님 생신 같은 날에는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만나기 싫다고 하더라도 꼭 얼굴을 봐야 했기 때문에 마주칠 수밖에 없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저랑 시어머니는 눈 한 번 어쩌다 마주칠 때마다 서로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그때 그렇게 크게 싸우고 말았으니까요. 제가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기점부터는 철이 든다고 남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어도 잘해주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있으면 스스로 나중에라도 깨닫고 여보, 내가 할게. 라며 나서는 편이기도 했고 남편이 직종 특성상 야근이 많아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제법 꽤 있었는데 저도 남들보다 몇 시간씩 하루에 더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주말이라도 좀 쉬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그런 걸로 바가지 한번 안 긁으니까 자기가 배려받고 있다는 생각에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라며 저한테 더 잘해주고 저도 전업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회사 일만큼 힘든 게 육아였기 때문에 가끔씩은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했는데 남편이 자진해서 저를 도와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그러니 기분도 좋고 매일같이 붙어 사는 부부이다 보니까 싸우는 날도 없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부부싸움은 한 적이 없었고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법 화목한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러기에 남편을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간신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솔직히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제 사연을 정리해보게 된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싸우고 나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시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또 시댁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데리고 남편, 아주버님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재, 우리 재호 아들 맞긴 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말이야. 솔직히 부모 중에 어느 한쪽만 닮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성재는 우리 재호를 하나도 안 닮았어. 성격이 닮았나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고 어미로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 아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재 당연히 제 아들이지 그럼 누구 아들이겠어요? 아내를 많이 닮기는 했지만 커가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성격 같은 경우도 저를 안 닮았을 수도 있죠. 맞는 말이다. 당신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들 잘 지내는데 괜히 그런 말하면서 초를 치면 좋아? 아니 뭐 초를 치더라도 말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성재가 재호 아들인 게 의심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시댁 식구들이 어이가 없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꿋꿋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정성재가 재호 아들이 맞으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면 되는 일이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과학적으로 검사해가지고 이 오해를 해소하면 되겠네. 요즘 TV 보니까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선에서 아무렇지 않게 많이들 하더구만. 뭐 검사 비용도 저렴하다던데. 아가, 괜찮지? 라며 졸지의 분위기가 친자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이 옆편 내가 실성했나. 하고 시아버지는 반대를 하셨지만 어머님은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예, 오해 풀고 싶으면 하면 되지. 망설일 거 뭐 있니? 떳떳하면 하면 되잖아. 안 그러니?
저는 황당했지만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열린 머리 뚜껑을 닫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질세라 하겠다 해버렸어요. 네, 할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님 의심을 풀 수 있으면 해야죠.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요구하시잖아. 하자고. 해요, 어머님. 결과는 보고 드릴게요. 솔직히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충 어느 부분에서 시어머니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 아주머님들이나 시아버지, 남편은 자기들이 시어머니를 설득하겠다면서 본인들은 이런 의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걸 아니까 괜히 시어머니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한테 무조건 유전자 검사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해결을 하자고 나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그까짓것 그냥 검사하고서 깔끔하게 남편과 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거 인정받고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께서 어쩌면 제 이야기를 아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비밀이 무엇이냐면요. 결혼식 올리기 3일 전에 오래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들이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나이트클럽 같은 데 한번 가서 놀아주는 거라면서 저를 데리고 물 좋다는 나이트클럽을 갔습니다. 원래 클럽을 자주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정말 결혼을 앞두고 한 남자와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혼 전 마지막 일탈을 즐기는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마침 그때 나이트클럽에 갔을 때 어떤 남자가 저한테 대시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와 바람을 필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술을 잘 마시던 편이 아니던 제가 술을 저도 모르게 주량 이상으로 마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 필름이 뚝 끊겨서 나중에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니까 저는 클럽에서 만났던 남자랑 모텔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정황상 누가 봐도 선을 넘은 것 같았죠. 너무 당황했던 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제 옷가지를 집어들고서 대충 입은 뒤 불이 나게 모텔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술이 너무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자체가 너무 희미해요. 분명히 클럽에 들어가서 남자를 만나고 춤을 좀 추다가 친구들은 여전히 무대에 있을 때 저만 그 남자와 따로 무대를 빠져나와서 클럽 구석에 있던 작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것까지는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어머니가 제 아들이 정말 남편의 친자가 맞는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순간 그 클럽에서의 기억이 나서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저희 아들이 저와 남편 사이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클럽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아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그리고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때마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 양심이 찔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네가 정 떳떳하면 친자 검사를 하면 되잖아 라고 나오세요. 만약 검사를 해서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거겠죠. 저조차도 그저 제 아들이 저희 아이라는 것을 믿고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섣불리 시어머니 말에 따라서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 친자 검사하자고 이야기할 상황이 못 되는지라 가급적이면은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해 주어서 버티고는 있는데 언제 또 시어머니가 터질지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먼저 몰래 남편과 아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알아보니까 남편의 동의까지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하룻밤의 실수로 이게 뭔지 그날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솔직히 제게 그 무엇보다 가시와 같던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도 당당히 검사 결과를 내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도 증오스럽습니다. 여기 사연 채널 듣다 보면 시어머니에게 화끈하게 복수도 하시고 당당하신 며느리분들이 참 많던데 저도 그런 며느리 중 한 명이 되고 싶은데 저 자체가 떳떳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 위해 명상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지만 쉽사리 나아지지는 않네요. 어쨌거나 제 이야기를 밖에라도 해야 답답함이 가실 것 같아 무작정 써보았네요. 그저 이 일이 묻히고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비난하지 않아주셨으면 해요.